5월의 뜨거운 햇살이 남대문 시장을 내리쬐던 그 오후, 공기는 튀김기름 냄새와 상인들의 외침 소리로 가득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사람들이 물결처럼 흘러다녔고, 그 속에서 한 소년이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12살 김민준의 옷은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다. 그의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발가락 부분이 살짝 보였고, 머리카락은 며칠째 제대로 감지 못한 듯 기름져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깊은 바다를 품고 있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민주는 시장 한가운데 있는 작은 광장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유명한 기업가 박태진 회장이 시장 상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박태진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맞춤 제작된 고급 정장과 반짝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기자들과 수행원들이 둘러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자선 행사를 하는 사람 특유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태진그룹에서 미약 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박태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상인들은 고마움의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민준이 군중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저기 좀 보세요. 누군가 민준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그의 초라한 모습은 깔끔하게 차려입은 다른 사람들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민준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광장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케이스를 여는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바이올린은 절망적일 정도로 낡아 있었다. 현중 하나는 끊어져 있었고 몸통에는 여러 개의 금이가 있었다. 활대 역시 털이 많이 빠져 있어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저게 뭐야? 한 아주머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바이올린이라고 할 수 있나?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게 아닐까?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바이올린을 집어 올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태진은 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민준의 모습이 들어왔다. 저건 또 뭔가? 박태진이 비서에게 물었다. 거지 같은 아이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박태진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잠깐만요. 박태진이 확성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저기 어린 친구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네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었다. 민준은 바이올린을 가슴에 꼭 안고 서 있었다. 어디서 그런 바이올린을 구했나요? 박태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보다는 조롱의 기색이 더 짙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목구멍이 꽉 막힌 듯했다. 말 못하나? 박태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라도 할 수 있나요? 군중들이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점점 더 커져갔다. 아마 소음공해만 일으킬 거야.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런 바이올린으로는 고양이 울음소리밖에 안 날걸.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박태진은 이 상황을 매우 즐기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얘야, 바이올린이라는 건 돈이 많이 드는 악기야. 좋은 바이올린 하나면 너희 집 한 채 값은 나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바이올린을 놓지 않았다. 저기, 저 아이 봐. 한 여자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정말 불쌍하네. 바이올린이라고 들고 있는 것도 거의 부서져 가는데 누가 저런 걸 바이올린이라고 해? 그녀의 친구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박태진은 주변의 반응을 보고 더욱 신이 났다.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여러분, 이 친구가 우리에게 연주를 들려주겠다고 하네요. 박태진이 확성기로 말했다. 그렇지, 얘야. 민준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 말 못하는구나. 박태진이 과장된 동정심을 보이며 말했다. 그럼 연주라도 잘해야 할 텐데. 군중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저런 바이올린으로 무슨 소리가 나겠어? 한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마 부끄러워서 도망갈걸. 다른 사람이 예측했다. 하지만 민주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현을 짚었고 다른 손은 활을 들어 올렸다. 박태진은 이 장면을 보고 더욱 즐거워했다. 오, 정말로 연주하려고 하네요.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이 친구의 예술을 감상해 봅시다. 그 말에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어떤 이들은 박수까지 쳤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은 바이올린의 몸통에 떨어져 작은 물방울을 만들었다. 얘야, 울지 말고 어서 연주해봐. 박태진이 가짜 친절함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셔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준아, 바이올린은 마음으로 연주하는 거란다. 악기가 낡고 부서져도 상관없어. 네 마음이 진짜라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야. 민준은 활을 현에 올렸다. 그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자, 시작하세요. 박태진이 확성기로 외쳤다. 모든 분들이 당신의 연주를 듣고 싶어 하니까요. 군중들은 박수를 치며 야유를 보냈다. 그들은 곧 들려올 엉망인 소리를 상상하며 미리부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활을 현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이 활을 현에 올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의 눈앞에 갑자기 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봄이었다. 민준이 7살이던 해 아버지 김성호는 작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신문지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민준아, 아빠 왔다. 성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있었다. 당시 민준 가족은 반지하 새방에서 살았다. 천장에서는 종종 물이 새어 들어왔고 겨울에는 습기 때문에 벽에 곰팡이가 피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은 민준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무거운 걸 들고 오셨네. 민준의 어머니 이미경이 앞치마를 벗으며 남편을 맞았다. 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신문지 꾸러미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 밤을 새운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유독 밝았다. 민준아, 이리 와봐. 민준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풀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낡은 바이올린이었다. 와, 민준의 입이 벌어졌다. 그것은 그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바이올린은 분명 오래된 것이었다.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현 하나는 끊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나무의 색깔은 마치 꿀처럼 따뜻했고 몸통에 새겨진 나무결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다. 아빠, 이게 뭐예요? 민준이 숨을 죽이며 물었다. 바이올린이야. 네 바이올린이야. 성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이걸 어디서? 공장 옆 전당포 아저씨한테 샀어. 사실 돈이 없어서 몇 달 동안 할부로 조금씩 내고 있었거든. 성호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민준이가 음악을 좋아하잖아. 민준은 정말로 음악을 사랑했다. 텔레비전에서 클래식 연주가 나올 때면 소리를 높여달라고 했고 지나가다 들리는 거리 연주에도 항상 귀를 기울였다. 특히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 눈을 감고 깊이 빠져들곤 했다. 정말 제 거예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성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바이올린은 매우 소중한 거야. 잘 다루어야 하고 열심히 연습해야 해. 민준은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잘할게요. 성호는 바이올린을 들어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이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하지만 여보, 레슨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런 여유가.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성호가 부인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는 똑똑한 아이야. 스스로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성호 자신도 바이올린을 칠 줄 알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밤마다 공부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바이올린 교본을 읽으며 민준에게 가르쳐줄 것들을 정리했다. 첫 번째 레슨은 바이올린을 잡는 방법부터 시작되었다. 민준아, 바이올린은 이렇게 어깨에 올려놓는 거야. 성호가 시범을 보였다.
그리고 턱으로 살짝 눌러서 고정시키고 민주는 아버지의 모든 동작을 진지하게 따라했다. 처음에는 바이올린을 제대로 잡는 것조차 어려웠다. 바이올린이 자꾸 미끄러졌고 턱 아래 고정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다. 천천히 해.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 성호가 격려했다. 며칠이 지나자 민주는 바이올린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은 활 잡는 법이었다. 활은 이렇게 엄지와 중지로 지탱하고 나머지 손가락들로 균형을 잡는 거야. 성호는 매일 밤 민준과 함께 연습했다. 그는 낮 동안 공장에서 기계 소음에 시달렸지만 집에 돌아와 아들과 함께 바이올린을 만지는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민준의 첫 번째 소리는 끔찍했다. 활이 현을 긁는 소리는 마치 고양이가 울부짖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성호는 절대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다. 음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야. 점차 민주는 간단한 음계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도, 레, 미, 파, 솔. 각각의 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기적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호는 민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민준아, 내일 시내에 나가서 거리 연주자들을 구경하러 갈까? 이튿날 토요일, 부자는 손을 잡고 명동거리로 나갔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거리 연주자들이 있었다. 기타를 치는 청년, 하모니카를 부는 할아버지,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젊은 여성도 있었다. 민주는 바이올린 연주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는 모습, 활이 현을 가로지르며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 민준의 눈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흡수했다. 어때, 민준아? 저 누나 연주 잘하지? 네, 정말 아름다워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저렇게 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네가 매일 열심히 연습하면 말이야. 그날 이후 민준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 그는 거리 연주자가 연주하던 멜로디를 기억해서 집에서 따라해보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엉망이었지만 점점 그럴듯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성호는 아들의 발전을 보며 감격했다. 민주는 정말로 음악적 재능이 있었다. 악보를 읽지 못했지만 한 번 들은 멜로디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재현해냈다. 민준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성호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이 9살이 되던 해 성호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였다. 병원 영안실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던 민준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떠올랐다. 민준아, 바이올린을 칠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해. 기교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네 마음이 진짜라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전해질 거야. 아버지의 장례식 후 민준과 어머니는 더 작은 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성호가 없어진 후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미경은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민준아, 엄마가 돈을 더 벌 때까지 조금만 참자. 미경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민준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바이올린만 있으면 충분했다. 매일 어머니가 일을 나간 후 그는 혼자서 바이올린을 연습했다. 아버지가 없어진 후 민준의 연주는 달라졌다. 예전보다 더 깊고 슬픈 소리가 났다. 마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같았다. 민준은 가끔 거리로 나가서 연주자들을 구경했다. 그는 그들의 연주를 보며 새로운 기법을 배웠다. 비브라토 하는 법, 활을 현에드는 각도, 강약을 조절하는 방법,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배우고 집에서 혼자 연습했다. 이웃들은 때때로 민준의 연주 소리에 대해 불평했다. 몇 년째 똑같은 소리만 내고 있어. 정말 듣기 싫어.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준 바이올린은 그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선생님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12살이 되었다. 그의 바이올린 실력은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물론 정식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생겼다. 그의 연주에는 기술적 완벽함은 없었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민준은 가끔 시장에 나가서 연주를 하며 용돈을 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점차 그의 연주를 듣고 동전 몇 개씩 던져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리고 오늘 민준은 남대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 박태진이라는 부자 앞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는 가운데 그는 아버지가 준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다. 아빠, 저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마음속으로 물었다. 마치 대답하듯 바이올린의 나무에서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민준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활을 현에 올렸다. 이제 그의 마음속 음악을 세상에 들려줄 시간이었다. 민준의 손가락이 바이올린 현을 짚는 순간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5년 동안 매일같이 만져온 익숙한 감촉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수십 쌍의 눈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들 모두는 그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활을 든 그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평소 연습할 때는 전혀 떨리지 않던 손이 마치 겨울 찬바람에 노출된 것처럼 덜덜 떨렸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서 시작해보세요! 박태진이 다시 한번 확성기로 재촉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적인 즐거움이 묻어나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예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군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와 수근거림이 이어졌다. 저 아이 손 좀 봐. 완전히 떨고 있잖아. 연주도 못하면서 왜 나왔을까? 보나마나 엉망일 거야. 민주는 이런 말들을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그의 귀는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었고 작은 속삭임조차도 크게 들렸다. 하지만 그는 바이올린을 내려놓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약속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민준아, 두려워하지 마라.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하지만 주변의 소음과 시선이 그를 계속 방해했다. 드디어 민준은 화를 현해댔다. 첫 번째 음을 낼 준비를 했다. 그의 왼손 손가락이 쥐현을 짚었고 오른손은 활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온 소리는 참담했다. 끽! 바이올린에서 나온 것은 음악이 아니라 마치 녹슨 문짝이 열리는 듯한 소리였다. 활이 현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손가락의 떨림 때문에 음정도 흔들렸다. 군중들이 즉시 반응했다. 하하하, 저게 뭐야? 정말로 고양이 소리네. 귀가 아파 죽겠어. 박태진은 양손으로 귀를 막는 제스처를 하며 과장되게 반응했다. 아이고, 정말 독특한 소리네요.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연주를 멈추고 바이올린을 다시 어깨에 제대로 고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긴장 때문에 손이 떨려서 바이올린이 자꾸 미끄러졌다. 계속하세요. 박태진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민준은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활을 현해대었다. 하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끼익끼리릭. 두 번째 역시 형편없었다. 활의 각도가 잘못되었고 압력도 고르지 못했다. 평소 혼자 연습할 때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모든 것이 어긋나고 있었다. 저 아이, 정말 바이올린을 칠 줄 아는 거 맞나? 한 아주머니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아무래도 처음 잡아보는 것 같은데. 그럼 왜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웃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민준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민준은 당황했다. 집에서 연습할 때는 분명히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엉망일까? 그의 손가락은 현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고 활은 마치 처음 잡아보는 도구처럼 어색하게 느껴졌다. 여러분, 이 친구가 열심히 연습한 티가 나네요. 박태진이 조롱하듯 말했다. 아마 몇 년은 연습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크게 웃었다. 몇몇은 배를 잡고 웃기까지 했다. 민주는 세 번째 시도를 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처음 가르쳐준 가장 기본적인 음기를 연주해보려 했다. 도, 레, 미. 하지만 나오는 소리는 여전히 엉망이었다. 도어 첫 번째 음이 길게 흔들렸다. 레의 두 번째 음은 완전히 음정에서 벗어났다. 미 세 번째 음에서는 활이 미끄러져서 두 개의 현을 동시에 건드렸다. 끼리리리께 군중들의 웃음소리가 폭발했다. 이제는 웃음을 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저건 정말 바이올린인가?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바이올린이 울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누군가 저 아이를 말려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아무도 민준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은 실수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 박태진은 이 상황을 매우 즐기고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웃음을 나누었고 간간히 확성기로 논평을 추가했다. 정말 독창적인 해석이네요. 이런 스타일은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을 거예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바이올린의 나무 표면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네 번째 시도였다. 민준은 이번에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해 보려 했다. 그것은 라디오에서 자주 들리던 클래식 곡의 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첫음부터 문제가 생겼다. 화리현을 너무 세게 누르는 바람에 거친 소리가 났다. 끼익끼익끼익. 마치 쥐가 우는 소리 같았다. 민주는 당황해서 활의 압력을 줄였지만 이번에는 너무 약해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안 들려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민주는 다시 압력을 높였다. 그러자 또다시 거친 소리가 나왔다. 그는 적절한 힘 조절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 끼익 스르륵 끼릭끼릭.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마치 여러 동물들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 박태진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브라보! 정말 창의적이네요. 이런 현대음악은 또 처음이에요. 그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크게 웃었다. 몇몇 젊은이들은 민준의 연주를 따라하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끼익끼익, 미야아우, 으르렁. 민준은 온몸이 떨렸다. 부끄러움과 절망감이 그를 압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민준아, 포기하지 마라. 네 마음을 담아서 연주해라. 민준은 눈물을 닦고 다시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다. 다섯 번째 시도였다. 이번에는 가장 간단한 한음만 내보려 했다. 완벽한 한음을. 그는 활을 현에대고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긴장 때문에 손목이 경직되어 있었고 활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끼이고 길게 끌린 한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잡음이 섞여 있었다. 민준의 기술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소리였다. 이제 그만하면 어때? 한 아주머니가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민망하네.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박태진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을 더 오래 즐기고 싶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확성기로 말했다. 이 젊은 예술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죠. 민주는 바이올린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준 소중한 바이올린이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끊어진 현, 금이 간 몸통, 털이 빠진 활,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다. 정말 나는 바이올린을 칠 수 없는 걸까? 의심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지난 5년간의 연습이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 아버지의 믿음이 틀렸던 것일까?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손가락이 바이올린의 나무를 만졌다.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그는 다시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여섯 번째 시도를 위해 이번에는 달랐다. 민준은 주변의 웃음소리를 무시하려 했다. 박태진의 조롱도 군중들의 야유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는 오직 바이올린과 자신만의 세계에 집중하려 했다. 화리현에 닿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주변의 웃음소리, 박태진의 조롱, 군중들의 야유,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불러왔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조용한 저녁들, 반지하 방에서 들려오던 부드러운 바이올린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민준아, 바이올린은 마음으로 연주하는 거란다. 이번에는 달랐다. 민준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마치 아버지의 손이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화리현에 닿는 순간 그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고 느꼈다. 첫 번째 음이 나왔다. 이번에는 거칠지 않았다. 부드럽고 깊은 소리였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 같았다. 군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민준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음이 이어졌다. 첫 번째 음보다 더 맑고 순수했다. 민준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갔고 활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세 번째 음이 울려 퍼졌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5년간의 그리움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혼자서 견뎌온 외로움이 모두 녹아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멜로디를 만들어갔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듣던 라디오 음악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소리는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깊고, 더 개인적이고, 더 아팠다. 활이 현을 가로지를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흘러나왔다.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율 안에 담겨 있었다. 박태진의 얼굴에서 조롱의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준의 연주는 계속되었다. 그는 이제 기술을 생각하지 않았다. 손가락의 위치나 활의 각도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음악만이 있을 뿐이었다. 네 번째 음에서 무언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민준의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가 갑자기 변했다. 마치 오래된 악기가 잠들어 있던 진짜 목소리를 되찾은 것 같았다. 그 소리는 아름다웠다. 끊어진 현과 금이 간 몸통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완전히 멈췄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민준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들이 진지해졌다. 민준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멜로디가 높이 치솟다가 부드럽게 내려오는 부분이었다. 민준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고 활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강약을 조절했다. 그 순간 시장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상인들의 외침소리, 발걸음소리, 심지어 바람소리까지도 멈춘 것 같았다. 오직 민준의 바이올린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첫 번째로 변화를 보인 사람은 시장 한쪽에서 떡볶이를 파는 할머니였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박태진은 확성기를 든 손을 내려놓았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준의 연주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추억, 혼자서 연습했던 밤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 그 모든 것이 바이올린 소리를 통해 흘러나왔다. 한 젊은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민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 바이올린 진짜 잘 쳐요. 어린아이가 속삭였다. 정말 잘하네.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연주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병원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는 마치 영혼의 울부짖음 같았지만 그 안에는 동시에 희망의 빛도 스며들어 있었다. 활이 현을 가로지를 때마다 민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5년 동안 혼자서 품고 있던 슬픔과 외로움이 음악을 통해 해방되고 있었다. 시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민준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채소를 다듬던 아주머니, 생선을 손질하던 아저씨, 옷을 정리하던 점원들, 모든 사람이 그의 음악에 매혹되었다. 박태진의 주변에 있던 기자들과 수행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내려놓고 민준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민준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다. 그곳에는 조롱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직 그와 아버지, 그리고 음악만이 있을 뿐이었다.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선율이 점점 더 복잡해졌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는 놀라운 통일성이 있었다. 마치 여러 개의 감정이 하나로 어우러져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다. 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런 연주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군. 그가 옆에 있던 사람에게 속삭였다. 민준의 연주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장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마치 조금이라도 소음을 내면 이 마법 같은 순간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바이올린 소리는 이제 거의 신성한 영역에 다다랐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였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언어였다. 박태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씩 민준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그곳에는 혼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이 연주하는 멜로디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것은 슬픔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꿈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음악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한 젊은 남성이 눈물을 훔쳤다. 그는 왜 자신이 우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을 멈출 수도 없었다. 저 아이가 정말로. 그가 말끝을 흐렸다. 민준의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가 점점 더 투명해졌다. 마치 영혼이 정화되는 소리 같았다. 그 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사랑과 용서만이 있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민준 주변에 반원을 그리며 모여들었다. 그들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는 것 같은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박태진은 이제 민준에게서 단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확성기가 들려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민준의 연주가 절정을 지나 서서히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다. 마지막 음들이 하나씩 공중으로 흩어져 갔고 그 여운이 시장 전체를 감쌌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음이 사라졌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민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다. 떡볶이 가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앞치마로 눈을 닦았다. 아이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런 소리를 어디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50년 전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댄스홀에서 들었던 바이올린 선율, 아이들이 어릴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 그 모든 추억이 민준의 연주와 함께 되살아났다.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린 사람은 박태진 옆에 서 있던 젊은 기자였다. 그는 처음에 이 상황을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연주가 진행되면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다. 기자의 이름은 정수연이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언론사에 입사했지만 매일같이 자극적인 기사만 쫓다 보니 언젠가부터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12살 소년의 연주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진짜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이런. 수연이 카메라를 든 손을 떨어뜨렸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민준 맞은편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연주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기억해냈다. 고객들이 새로운 제품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고장난 물건을 고쳐줄 때 보여주던 감사의 인사들, 돈이 전부가 아니었던 시절의 순수한 마음이 되살아났다. 아? 그가 콧잔등을 문지르며 고개를 숙였다. 눈물의 전염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 명, 두 명, 세 명. 어느새 민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어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기해야 했던 꿈.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이에게도 똑같은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하고 있는 미안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엄마, 왜 울어? 아이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 어머니가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시장 한쪽에서 생선을 파는 아저씨는 거친 손으로 눈을 비볐다. 그는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생선 가게를 물려받았다. 30년간 비린내와 함께 살아왔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꾸곤 했다. 민준의 연주는 그런 숨겨진 꿈들, 잊혀진 순수함들을 모두 건드리고 있었다. 저 아이가 생선 가게,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걸 다시 보여주는구나. 박태진 옆에 서 있던 비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항상 차갑고 완벽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비서의 마음속에는 고등학교 시절 밴드 활동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음악이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모의 반대로
음악을 포기하고 경영학을 전공했다. 지금은 성공한 비서로 인정받고 있지만 가끔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올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한쪽 구석에 서 있던 고등학생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명문대 입시 준비로 매일 10여 시간씩 공부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놀 시간도, 취미 생활을 할 여유도 없었다. 그런 그에게 민준의 연주는 마치 감옥 같은 일상에서 잠시 해방감을 주는 것 같았다. 나도 저런 걸 하고 싶었는데.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이유는 각각 달랐다. 어떤 이는 잃어버린 꿈 때문에, 어떤 이는 지나간 사랑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 때문에 울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순수한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시장에서 한복을 파는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했다. 남편은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쳐서 평생 절뚝거렸지만 항상 밝게 웃으며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그 노래들은 전부 구슬프고 애절했지만 그 안에는 삶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영감님,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들리시죠?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는 걸. 청과물 가게 아주머니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었지만 바치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만큼은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그 노래들은 민준의 바이올린처럼 기교는 없었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눈물은 나이를 가리지 않았다. 7살 아이부터 70살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마치 민준의 음악이 나이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도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 이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고 했다. SNS에 올리면 재미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준의 연주가 시작되자 그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야, 너도 울고 있네. 한 학생이 친구에게 말했다. 너도 울잖아. 친구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우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장 입구 쪽에서는 우연히 지나가던 직장인들도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 중 몇몇은 급한 약속이 있었지만 민준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한 회사원은 승진 경쟁에 지쳐 있었다. 매일같이 야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언제부터인가 웃는 일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민준의 연주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열정과 꿈을 떠올렸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눈물의 물결은 점점 더 커져갔다. 어느새 민준 주변에 모인 200여 명의 사람들 중 대부분이 울고 있었다.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다. 한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잃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했다. 부모님과 누이를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았던 그 절망적인 시절.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 것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이었다. 그때도 이런 음악이 있었지.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의지하며 중얼거렸다.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고 집에 돌아가면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었다. 하지만 민준의 연주는 그들에게 일상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살면서 이런 감동을 받아본 게 언제였지? 한 상인이 동료에게 물었다. 모르겠어. 너무 오래됐어. 동료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박태진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변해 있었다. 기자들은 기사를 쓸 생각을 잊었고 수행원들은 일정을 체크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 순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한 기자는 오랫동안 가족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종을 쫓느라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민준의 연주를 들으며 그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깨달음도 후회도 그리고 희망도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민준의 음악을 통해 자신들이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한 젊은 커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최근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깨달았다. 미안해. 남자가 여자에게 속삭였다. 나도 미안해. 여자가 대답했다. 시간이 흘러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었다. 민준의 연주가 끝났지만 그 여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마침내 박태진도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확성기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장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찬 성스러운 정적이었다. 박태진의 손이 떨렸다. 확성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그의 손은 마치 무거운 짐을 들었다가 놓은 것처럼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가 결국 제자리에 멈춰섰다. 53년을 살아오면서 박태진은 자신이 흔들릴 일이 없다고 믿어왔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일어선 그였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부동산과 건설업으로 수십억 원의 재산을 일궈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밟고 올라서기도 했다. 그에게 세상은 단순했다.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는 항상 전자에 속해 있었고 후자들을 내려다보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모든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준을 바라보려 했지만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다. 마치 목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확성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확성기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우월감을 과시하는 도구였다. 나는 내가 뭘 한 거지? 박태진의 머릿속에서 지난 30분간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민준을 처음 본 순간부터 확성기로 조롱했던 모든 말들, 사람들의 웃음을 유도했던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저 가난한 아이가 나보다. 그는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인정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박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할 수 없었다. 소년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는 민준의 발끝만 바라보았다. 구멍이 뚫린 운동화, 더러워진 양말,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조롱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가난이 뭐가 중요하다고, 옷이 뭐가 중요하다고. 박태진의 과거가 떠올랐다. 그도 한때는 저런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중학교 시절 반 친구들이 모두 새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 그만 낡은 신발을 꿰매어 신었다. 그때의 부끄러움과 열등감이 지금까지도 그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아이들을 더 미워했던 건가? 박태진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직도 상처받은 가난한 소년이 숨어 있었다. 그 소년은 부자가 된 후에도 계속 그를 괴롭혔고 그는 그 고통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함으로써 달래려 했던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는 동안 박태진만은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눈물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비서가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회장님, 스케줄이. 조용히 해. 박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권위적이지도 당당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친 노인의 목소리였다. 박태진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40년간 돈을 벌기 위해 수없이 계약서에 사인했던 손, 경쟁자들을 누르기 위해 주먹을 쥐었던 손, 그리고 오늘 확성기를 들고 한 아이를 조롱했던 손. 이 손으로 나는 지금까지 뭘 해왔을까? 돈을 벌었다. 성공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을까? 언제부터 그는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졌을까? 민준의 바이올린 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맴돌고 있었다. 그 소리는 박태진이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일깨우고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 회장님, 기자 중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다. 인터뷰 좀.
박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평소라면 언론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카메라 앞에 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민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여전히 소년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지는 못했다. 박태진이 민준에게서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멈췄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박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떤 말로도 자신이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박태진은 자신이 한 행동들을 되돌아보았다. 단순히 조롱만 한 것이 아니었다. 확성기를 들고 온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민준을 비웃도록 만들었다. 한 아이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때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는 종종 다른 아이들의 조롱 대상이 되었다.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오고 옷도 항상 형에 물려받은 것을 입고 다녔다. 어느 날 학예회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는 긴장한 나머지 가사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때 다른 아이들과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까지도 웃었다. 그 순간의 수치심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내가 그때의 선생님들과 똑같은 일을 했구나. 박태진은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한 아이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에 평생 남을 상처를 내었던 것이다.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평소 당당하게 펼쳐져 있던 어깨가 패배감에 짓눌린 것처럼 축 늘어졌다. 박태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항상 자신감 넘쳤던 기업가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다. 회장님이 저렇게 된 적이 있었나? 한 수행원이 다른 수행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 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박태진은 자신을 둘러싼 시선들을 의식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체면이나 권위 같은 것들이 이 순간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번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벽이 그들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 벽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태진이 평생 쌓아온 편견과 오만,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벽이었다. 민준은 여전히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었다. 연주가 끝난 후에도 그는 악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패인 것처럼 박태진이 드디어 고개를 들어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년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다시 시선을 피했다. 민준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만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박태진을 더욱 괴롭혔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울거나 했으면 박태진은 민준의 성숙함 앞에서 더욱 작아졌다. 12살 소년이 53살 어른보다 훨씬 더 품격 있게 행동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박태진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마 다음 일정을 알리는 전화일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평소라면 절대 놓치지 않았을 중요한 미팅들도 지금은 의미가 없어 보였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로 중요한 건가? 박태진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달려온 지난 30년간. 그 과정에서 그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 재산은 늘었다.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진심으로 웃은 적이 없었다. 음악을 들으며 감동받은 적도 없었다. 오늘 민준의 연주를 듣기 전까지는 박태진은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확성기를 주워들었다. 그 확성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의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확성기를 비서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네? 하지만 회장님, 중국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전부 취소하라고 했어. 박태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가 없었다. 하지만 그 대신 이전에는 없던 진정성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소년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사과의 의미였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참회의 마음이 담긴 인사였다. 박태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군중 사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박태진이 군중 사이로 사라진 후 시장에는 다시 한번 깊은 정적이 흘렀다. 마치 모든 사람이 방금 목격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민주는 여전히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반원을 그리며 모여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시장 한쪽에서 떡볶이를 파는 할머니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짝, 짝, 짝. 처음에는 조용하고 느린 박수였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고요한 시장에 울려 퍼지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다. 짝, 짝, 짝. 생선 가게 아저씨가 거친 손으로 박수를 쳤다. 한복 가게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다.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은 채로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처음에 조심스러운 박수에서 점점 더 힘찬 박수로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와, 브라보, 대단해. 시장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소리쳤고 어떤 이들은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조롱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찬사와 경탄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민주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그는 바이올린을 가슴에 꼭 안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열렬히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아야, 정말 대단했어. 떡볶이 할머니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니? 한복 가게 할머니가 물었다. 민주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냥.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되는 환호성에 묻혔다. 사람들은 여전히 박수를 치고 있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준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봤어. 한 대학생이 소리쳤다. 콘서트홀에서도 이런 감동은 없었어.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박수 소리와 환호성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시장 밖까지 퍼져나가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다.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시장에서 무슨 행사라도 하나?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다. 그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박수를 쳤다. 민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모두가 이 특별한 소년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잠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요. 떡볶이 할머니가 소리쳤다. 아이가 놀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열정을 막기는 어려웠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준을 둘러쌌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그때 갑자기 한 젊은 남자가 외쳤다.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를 우리가 높이 들어올려야지. 맞아, 어깨에 태우자. 우리의 자랑이야. 사람들이 동의하며 소리쳤다. 그들은 민준을 영웅처럼 대하고 싶어 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다. 내가 먼저 할게.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다. 아야, 우리 어깨에 올라타렴. 네가 우리에게 선물을 줬으니 우리도 네게 선물을 주고 싶어. 민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민준을 둘러쌌다. 무서워하지 마, 아이야. 한복 가게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네가 고마워서 그래. 그래, 우리는 네 덕분에 잊고 있던 소중한 걸 다시 찾았어.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결국 민준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생선 가게 아저씨와 전자제품 가게 사장이 그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민준은 바이올린을 꼭 안은 채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앉았다. 환호성이 더욱 커졌다. 민준이 높은 곳에서 시장을 내려다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올려다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 모든 얼굴들이 기쁨과 감동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준아.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은 놀라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까?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그것은 추측이었다. 평범한 한국 소년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민준아, 다시 한번 연주해줘. 다른 사람이 소리쳤다. 그래, 앙코르, 앙코르, 앙코르. 사람들이 일제히 앙코르를 외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앙코르라는 외침이
시장 전체를 뒤덮었다. 민주는 당황했다. 그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서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 높은 곳에서 연주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했다. 잠깐 아이를 내려놓자. 떡볶이 할머니가 말했다. 연주하려면 안전한 곳에서 해야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민준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공간을 좀 만들어줘요. 젊은 어머니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서며 민준 주변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민준은 그 중앙에 서서 다시 한번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다. 조용히 해주세요. 한 대학생이 소리쳤다. 연주가 시작되어 시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의 조용함은 처음과 달랐다. 그것은 기대감으로 가득한 조용함이었다. 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또 다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번 곡은 첫 번째보다 더 밝고 희망적이었다.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선율이 시장에 퍼져나갔다. 이번에도 그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이전의 슬픈 감동과는 달리 이번에는 기쁨과 희망을 전해주었다. 사람들이 연주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작은 춤을 추기도 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리듬에 맞춰 뛰어다녔다. 민준의 두 번째 연주가 끝나자 다시 한번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브라보, 정말 대단해. 이런 재능을 어디서 배웠니? 사람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민준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혼자 배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음악가셨구나. 누군가 소리쳤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하지만 저에게 음악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대답에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나왔다. 얘야, 네 이름이 뭐니? 떡볶이 할머니가 물었다. 김민준이에요. 민준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다. 김민준, 그의 이름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마치 유명한 연주자의 이름을 외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를 불렀다. 민준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한복가게 할머니가 말했다. 그래, 네 안에 있는 재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민준은 이 모든 찬사에 부끄러워했다. 그는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한 기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박태진을 따라왔던 정수연이었다. 민준아, 내가 기자인데 네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괜찮을까?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신문에 내세요? 그래, 사람들이 네 이야기를 알아야 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며 소리쳤다. 맞아, 온 나라가 알아야 해. 이런 재능을 숨기면 안 돼. 민준이는 우리의 자랑이야. 민준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다. 그는 단지 음악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소년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다. 민준아, 떡볶이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왔다. 네가 오늘 우리에게 준 선물을 우리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래, 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다시 깨닫게 해줬어. 생선가게 아저씨가 덧붙였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민준을 다시 어깨에 올리려 했지만 민준은 정중히 거절했다. 정말 고맙지만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민준의 말을 이해했다. 그들은 그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민준아, 또 올 거지? 한복가게 할머니가 물었다. 네, 가끔 와서 연주할게요. 약속이요? 네, 약속이에요. 민준이 케이스를 들고 일어서자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하지만 모두가 여전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민준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뒤에서는 여전히 환호성이 들려왔다. 민준아, 고마웠어. 또 만나자. 넌 정말 대단해. 민준은 시장 입구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작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기분으로 가득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조롱받던 자신이 이제는 영웅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민준이 가장 기뻤던 것은 사람들의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에게 전해준 음악의 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그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온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다, 민준아. 정말 잘했어. 집으로 향하는 길. 민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기분이 가득했다. 불과 2시간 전의 일이 꿈만 같았다.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잠시 멈춰섰다.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특별하고 복잡했다. 민준아? 문이 열리며 어머니 미경이 나타났다.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민주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제나처럼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얼굴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경은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다.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어머니를 꼭 안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저 해냈어요. 미경은 아들을 부드럽게 안으며 등을 토닥였다. 뭘 해냈다는 거니? 사람들이 제 연주를 들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정말로 울었어요. 민주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처음에 조롱부터 마지막 환호까지 그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다. 미경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이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모습을 매일 봐왔다. 이웃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연습하는 아들을 보며 때로는 마음이 아팠다. 혹시 아이가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민준아, 정말 자랑스러워. 미경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다. 아빠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연주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박수를 쳐주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신문 배달 아저씨의 큰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김민준 있나? 민준은 황급히 문을 열었다. 신문 배달 아저씨가 흥분한 표정으로 신문을 들고 있었다. 얘야, 네가 신문에 났어. 일면에. 민준은 눈을 비비며 신문을 받아들었다. 일면 중앙에는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장의 기적 12살 소년의 바이올린이 울린 감동의 선율. 기사는 정수현 기자가 쓴 것이었다. 그는 어제의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고 특히 박태진의 변화와 군중들의 감동을 상세히 다뤘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유명해졌네. 미경이 신문을 보며 기뻐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방문자는 KBS 뉴스팀이었다. 그들은 민준을 인터뷰하고 그의 연주를 촬영하고 싶다고 했다. 곧이어 다른 방송국들도 찾아왔다. 민준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바이올린을 잘 치게 됐니? 기자가 물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습했어요. 두 번째 방문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였다. 그는 신문을 보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민준아,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해보지 않을래? 정식 교육을 받으면 정말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세 번째는 유명한 음악학원의 원장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무료로 레슨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가장 뜻밖의 방문자는 그날 저녁에 나타났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민준이 문을 열자 박태진이 서 있었다. 그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겸손함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박태진이 깍듯이 인사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준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박태진은 계속 말했다. 저는 평생 잘못 살아왔습니다. 돈과 권력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연주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다른 곳에 있다는 걸요. 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사과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박태진은 당황했다. 그럼 뭘 원하나요? 그냥 음악을 사랑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인정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12살 소년의 말이 어떤 철학자의 말보다 깊이 와닿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연주 제안이 들어왔다. 하지만 민준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는 매주 토요일 오후 남대문 시장에서 무료 연주회를 열기로 했다. 첫 번째 정기 연주회가 열린 토요일, 시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 중에는 어제 그 사람들도 있었고 멀리서 찾아온 새로운 관객들도 있었다. 민준이 연주를 시작하자 다시 한번 그 마법 같은 순간이 재현되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박수를 쳤고 감동했다. 연주가 끝난 후 한 기자가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네 재능의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니?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재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의 대답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재능은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12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준. 그날 밤 민준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아빠, 저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왜 저에게 바이올린을 사주셨는지. 그는 바이올린을 들어올렸다. 여전히 낡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 바이올린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아빠가 저에게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꿈을 꾸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있을 것이었다. 민주는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선율은 창문을 통해 밤거리로 흘러나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는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재능은 정말로 태어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재능이 진짜 빛을 발하는 것은 사랑으로 키워질 때였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질 때 그것은 기적이 되었다. 민준의 연주는 계속되었다. 그 소리는 밤하늘로, 별들 사이로,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그 어딘가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온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했다, 민준아. 넌 정말로 훌륭한 아이구나. 이제 네 음악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거라.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재능은 태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꽃 피우는 것은 사랑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용기였다.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12살 소녀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